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 해외 취업으로 1시간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보령제약에서는 QA와 QC팀의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화학이나 약학 전공자와 외국어 우수자, 모집 분야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6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동원그룹에서는 경영 지원과 마케팅, 생산, IT 분야의 채용 연계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분들과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분야 전공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7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현대 OCI에서는 카본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를 담당할 경력직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화학공학과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고 카본 또는 고무업계에서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8일 밤 11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영건설에서는 건축과 기계, 전기, 토목, IT 분야의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네. 또 봄철 독일로 또 열심히 달려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는 또 어떤 국가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가볼까 싶은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구인 구직 취업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취업자들이 해외로 어느 나라를 제일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희망 국가를 조사해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압도적인 건 미국이에요. 46.9% 절반 정도가 미국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제 진출하기가 수월하고 일자리도 많이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캐나다하고 어깨를 비슷하게 아주 견주고 있는 3위가 캐나다 28.7, 그 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유해 국가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이 가운데서 이제 베트남 취업에 대한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본이어서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거의 2등이다. 네. 2등이 좀 베트남이다까지 저희 봤는데, 네.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도 이 해외 취업 유망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허브라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경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큰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국가고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 또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경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베트남은요, 매년 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1%, 2%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해온다고 그러는 건 대단히 좀 청신호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1, 2%가 아니라 6%예요.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프라 구성은 좀 취약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인력의 전문성마저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베트남 가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현장, 그 현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하면 네. 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출을 해 있잖아요, 현지에. 네. 맞습니다. 2015년 이후에 보게 되면 한국은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고요. 베트남 내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요즘에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축구, 베트남 그렇죠. 축구. 예. 좀 지나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들 기억에서는 살짝 지워질 수도 있었는데 꾸준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 기업이 많고요. 현지의 한인 기업들에서 한국인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취업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이제 대부분 현지에 있는 그 한인 기업 또는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 이 기업들에 지금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급격한 경제 성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뭐 이 두 가지만 봐도 네. 베트남이 유망 국가다라고 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베트남의 산업 동향부터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농업으로, 그 중에서 농업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쌀 수출 1위인 국가가 베트남이고, 커피 수출 2위, 고무 수출 3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지만 산업 비중을 따져보면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거 1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 비중이 한 15.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조업이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이 서비스업 비중입니다. 41%가 상회하고 있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201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로 다 변화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세부 총 생산 규모를 보면은 석유 생산,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이런 중심의 산업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전자, 화학, 철강,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트남을 진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여겨보셔야 될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청년들께 고합니다.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 좀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신발 산업, 전기 전자 산업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요, 섬유 의류 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아주 핵심이에요. 골격을 이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전체 약 7천여 개 기업이 베트남 내에 있어요.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수만 해도 275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총 생산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총 수출하는 수출 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섬유, 그 다음에 의류 산업 이쪽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볼까요? 연간 2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효자죠. 베트남 섬유하고 의류 수출액은요. 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작된 게 1986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비해서 현재 250배 이상 증가했어요. 섬유 의류 수출액이. 그리고 같은 기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연평균 수출 증가율 보게 되면 21.8%입니다. 이거 숫자 아시는 분들은 정말 기절할 숫자입니다. 예. 250배라니요. 대단히 많이 성장했죠. 최근 이제 경제 구조가 좀 안 좋아서 경제 성장이 좀 답보 상태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8%를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그 섬유 의류 산업을 이제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까지의 베트남 경제 성장 견인에 온 게 섬유 의류 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좀 뭐 전기나 전자로 변화된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눈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부분들, 민족의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어놓고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한다 그러면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같은 개념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180개국 정도가 수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50개국을 따지자면 1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개 중에서 16개 나라로 줄어든다면 그 나라에는 1억 달러 이상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비타스라는 곳에서 2020년에는요. 섬유 의류 제품 수출이 약 11.5%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격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베트남에서 섬유 의류 수출하는 3대 국이기도 하고요. 총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미국 하면 세계에서 1위예요. 뭐가? 의류를 소비하는 시장 1위입니다. 이 베트남,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의류, 섬유 의류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라는 얘기죠. 예, 다음으로 우리나라 구직자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산업이 이제 신발 산업인데요. 네. 역시나 좀 섬유 의류와도 궤를 같이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제3의 수출 제조업이 바로 신발 산업이고요. 예.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만 해도 65만 명에 차지합니다. 총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수는요. 390, 한 4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400개를 쪼개보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한 37개 정도 되고요. 민간 기업이 195개, 한 200개 조금 안 되네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145개예요. 그리고 합작회사가 140여 개를 넘고 있어서 총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 수가 있습니다. 월드 푸드웨어 이어북 2014 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세계 세 번째 신발 생산국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만 생산된 신발 켤레 수 3억 켤레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년에 6켤레씩 이야. 샀다는 얘기가 들 예. 정도로 금액은 120억 달러.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이 이제 전기전자 산업입니다. 이건 뭐 한국 기업 진출 소식에도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열린 거 기억하시죠? 당시 이제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를 네. 둘러봤어요. 아주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도 많이 생기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08년하고 2013년에 베트남 현지에다가 큰 대규모 경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까 30 몇만 명 그랬는데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는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진출 이후에 가장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예. 그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상당히 있을 정도로 그렇겠네요. 네네, 네. 섬유 의류 제품 수출액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휴대전화 수출이 전무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공장 세우고 거기서 생산한 것들을 그때부터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69억 달러, 다음 해에 126억 달러, 와. 2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2015년도에 306억 달러로 올라가면서 250% 2012년보다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삼성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글로벌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잖아요. 베트남은. 그렇습니다. 삼성만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은 휴대전화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기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딴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LG, 캐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데서 세계적인 전자산업의 네트워크 앵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라로 베트남을 포지셔닝해 있고요. 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베트남 정부에서요. 투자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던져놓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 부품 산업 관련 기업들을 베트남에다가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적극 유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현지에 있는 고용 창출도 이루고 우수한 인재들도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기술 표준 구축
뭐 ISO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자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TPP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 참여국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조립,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그런 단계의 베트남에서 이제는 핵심 소재 부품들을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국내 구직자들이 주목할 만한 베트남 산업 분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네. 섬유 의류, 신발, 전기전자까지 짚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해외 취업할 때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노동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특히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요.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새롭게 한다. 쇄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경제 우선 개방 개혁 정책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요. 도이머이 도입 이후에 노동법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임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노동법규를 운영을 해오다가 94년 6월에 노동법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개정을 하게 됐죠. 노동법은요, 베트남 노동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고용관계 성립에서부터 취업 규칙, 근로 조건,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노동쟁의와 관련된 거, 노동 관련된 보험 이런 규정들을 그 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최근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차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법령도 쪼개지면서 시행령까지 만들고 근로자 보호하는 쪽으로다가 아주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법적인 부분은 초기 단계다라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죠. 법정 근로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8시간 못 넘기고요. 일주일에 48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 주 단위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 10시간, 그래서 합산해서 일주일에 48시간 넘지 못합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베트남의 노동보건사회부가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중하거나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하는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을 넘겨서 근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죠. 이들 같은 경우는 역시 8시간이나 일주일에 40시간, 8시간이 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요. 특히 좀 과중한 업무에 여성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가벼운 근무로 전환시켜주거나 하루에 1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도 법에 규정하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법정 근로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네. 여기는 또 그 주당 근무 일자가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는 휴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무 기간 날 일수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 6일 근무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휴식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우리 일요일입니다. 우리 일요일이에요. 24시간을 계속 쉬는 거를 하루 쉰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대 근로로 인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 평균에서 4일의 휴일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요. 국경일 같은 경우도 연간 10일 유급휴가, 급여를 주는 휴가가 있는데 베트남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 1일, 구정 5일, 그다음에 흥왕기념일이라는 베트남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루, 전승기념일, 국제노동일 각각 하루, 건국기념일 하루. 이래서 10일이 부여되고요. 본인 결혼이거나 자녀가 결혼했다 또는 가족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연차 휴가가 있는데 한 사업체에서 아니면
한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 같은 경우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근로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일수가 조금 달라요. 12일, 14일, 16일 세 가지 종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업체에서 또는 이제 한 사용자하고 계속 근로하면 이 연차휴가 일수는 부여가 되고 추가적으로 5년마다 하루씩 더 추가가 되어서 연차휴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에서 근무를 할 때 특히나 좀 사회보험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베트남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노동보건사회부에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필수적인지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은요,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요,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실행될 5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병가, 출산, 노동하다가 사고 나는 거, 그다음에 퇴직금, 별도의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는 하사금, 이 5가지 제도가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강제 사회보험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한 8% 정도 수준 해당되는 사회보험료를 퇴직금이나 하사금 수령을 위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근로자한테 월급의 한 18% 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중에 한 3%는 병가 출산에 쓰여지고요, 1%는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건들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14%는 퇴직금이나 하사금에 포함이 됩니다. 뭐 급여나 수당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보충 항목 포함한 수치입니다. 2018년 12월 1일에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국민들하고 동일한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시행령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사회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네.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개근했다, 근속했다라고 한다면 12분의 1,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일 때 1년에 대해서 매월 급여의 한 2분의 1 정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2009년 이후에 이제 실업보험제도 적용하면서부터 실업보험을 납부한 사람, 가입한 사람들 퇴직금 대신해서 실업보험 가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실업보험 기금이. 그다음에 이때 실업보험료는요, 근로자가 1% 내고 사용자가 1% 내고 정부가 1% 내고 이렇게 3%로 구축이 되어서 지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좀 근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곳 어디가 될까요? 이거는 뭐 찾지 않으셔야 될 텐데 네, 발생됐을 경우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개별 노동 분쟁이 생기게 되면요, 회사 각 기업 내에 노동조정협의회라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해당 관서의 노사조정관한테 찾아가셔서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성단위 노동중재협의회하고 인민법원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베트남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동 정책도 강화된다고 하셨고, 네네. 또 노동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 사실 임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제도 역시나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임금 부분 얘기하면 처음부터 급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최저임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최저임금은 93년부터 적용됐고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 8개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량, 식품, 주택, 수송이나 교육, 통신, 보건, 사회보장 이렇게 8가지를 고려해서 정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국내 기업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차별화되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물가가 조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WTO 가입하면서부터 국내, 이건 베트남 국내 얘기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차별 폐지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베트남의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겠다.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 기업에 있어서 또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해서 네. 차별적인 최저임금 구조를 조금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네. 화면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지역별로 다 이제 4등급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보통 최저임금은 매년 7%에서 12% 정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받는 그 기본급은 현재 베트남 동으로 400만 동입니다. 동 계산하시는 거 아시죠? 공 하나 빼고 나머지 숫자 반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만 동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430만 원 베트남 동 US 달러로 190불 정도가 급여로다가 책정이 됩니다. 지역별로도 보게 되면은 요 수준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이제 최저임금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의 기준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베트남 지역 최저임금 지역 정할 때 이제 지역 구분하는 거 보시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도시냐, 농촌이냐, 공단이냐 이런 것들을 봐서 도시를 좀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이 하노이 지역, 그 다음에 호치민 지역, 중간에 다른 성이나 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1지역 같은 경우는 하노이, 호치민 산하 지역으로 좀 몇 군데 나눠지고요. 하이퐁이나 농나이성 산하 지역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노이, 호치민 사이에 하이퐁, 하이지영성 이런 쪽에 있는 도시들을 구분되어 있고요. 3지역은 나머지 성의 직할시로 포함이 되어 있고 4지역은 1, 2, 3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들을 참고해서 최저임금이 어디가 가장 높고 어디가 가장 낮구나라는 것들이 내가 취업할 기업들을 정할 때 방향으로 수립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지역이다 하면 이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개발도 좀 되어 있고 약간씩 차이가 되어 있어 금액 보시게 되면 1지역보다는 2지역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시면 될 거고 조금씩 개발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기본급이 약 176달러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좀 국내 최저임금에 비했을 때 많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래서 말씀드렸어요. 최저임금 20만 원에서 24만 원 뭐 이렇게 된다는데 2018년 베트남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요 550만 동이에요.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평균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베트남에서 호치민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 평균이 1,030만 동, 최저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금 거기서 고소득 월급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00만 동, 90만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베트남 로컬 기업하고 비교하게 되면 현재 한국 기업이나 한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요 금액에서 한 4에서 5배 정도를 더 받으십니다. 그럼 금액으로 보면 얼마일까요? 최저 200에서요. 많게는 450만 원 정도까지 월급여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역의 임금 수준을 평가하거나 참고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실제 가서 받으시는 거는 약 250에서 400 정도 그 사이에서 월급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 받고 살 수 있나요? 베트남 물가 저렴한 거 아시죠? 한국 대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베트남 전체적인 산업 현황도 좀 살펴봤고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다음 시간에 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사회보장 제도도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요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이런 것들도 살짝 짚어보면서 유망한 취업 직종은 뭘까요? 라는 쪽으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베트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